프랑스는 동쪽의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와 서쪽의 스페인 합스부르크에 맞서지만 30년 전쟁의 연장선에서 시작된 프랑스 스페인 전쟁에 집중한다. 스웨덴이 독일 북부 지역의 합스부르크군을 견제하고 약화시키는 동안 스페인의 유럽 패권을 저지하는 전략적 분담에 초점을 맞춘다. 스웨덴군은 독일 북부의 위트슈토크 전투에서 군사작전을 주도하며 합스부르크 가문의 세력을 압박한 바 있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스웨덴군이 황제군을 상대하도록 지원한 프랑스는 합스부르크 가문에 맞서기 위해 1640년대부터 30년 전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 프랑스는 함부르크 협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스웨덴과 동맹 관계를 맺는다. 프랑스가 연간 약 100만 리브르의 자금으로 독일 내 개신교 연합군을 후원하자 스웨덴은 독일 북부에서 공세를 강화한다. 새로운 스웨덴 사령관 토르스텐소는 1642년 11월 중앙 유럽의 요충지 브라이텐펠트 공략에 나선다. 브라이텐펠트는 신성 로마 제국군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격하거나 북쪽에서 반격을 시도할 때 반드시 지나야 하는 지역이다. 브라이텐펠트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있기에 신성 로마 제국군은 스웨덴군의 독일 내 진출을 막기 위해 라이프치히와 작센 지역을 방어하려 한다. 양측은 이미 브라이텐펠트 전투에서 한 차례 격돌한 바 있다. 구스타프 2세는 머스킷과 경량화된 대포를 활용하여 중앙에 보병 방진과 외곽에 기병이 배치된 신성 로마 제국군의 테르시오 대형을 무너뜨린다. 1차 브라이텐펠트 전투는 스웨덴이 30년 전쟁에서 개신교군이 거둔 중요한 첫 승리이다. 강력한 보병과 중장갑 기병으로 편성된 약 2만 명의 스웨덴군은 포병 70문을 중앙에 배치한다. 사거리와 정확도가 우수한 머스킷으로 방패를 관통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춘다. 반면에 약 2만 6천 명과 포병 46문을 갖춘 제국국은 크로아티아와 헝가리의 비정규 기병의 구식 아크버스터 연대가 주력군이다. 아크버스터 연대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반 아크버스 화기를 사용한 보병 부대를 일컫는다. 초기 화승총의 일종인 아크버스는 화약과 납탄을 사용하는 가벼운 소총류이다. 사수가 방아쇠를 당겨 불꽃을 점화시키는 방식이지만 발사 속도가 느리고 장전이 번거롭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제한적인 아크버스터 연대는 적을 원거리에서 견제하거나 적의 돌격을 약화시키는 데 주로 활용된다. 독립적인 총기 병력과 포병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구식병기 아크버스는 대규모 전투에서 점차 밀려난다. 아크버스터 연대는 신성 로마 제국군에 낙후된 군사 장비와 체계의 상징이다. 스웨덴군은 1642년 11월 2일 리츠슈케 강을 건너 제국군이 방어선을 구축한 브라이텐펠트 지역으로 접근한다. 브라이텐펠트는 넓고 평탄한 들판이기에 기병, 보병, 포병을 모두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양측은 모두 기병을 좌우 날개에 배치하고 보병을 중앙에 배치하지만 제국국은 링켈발트라는 작은 숲 때문에 방어선이 두 개로 나뉜다. 제국군의 전투 진영 한가운데 위치한 지형적 장애물 링켈발트로 인해 제국군은 숲의 북쪽 부대와 남쪽 부대로 나뉘어 배치된다. 병력의 중앙 부분을 가로지르는 숲 때문에 양쪽 부대가 따로 움직여 일관된 작전 수행이 어렵다. 이른 아침 아르비드 비텐베르크가 지휘하는 우익의 스웨덴군은 제국군의 좌익 공략을 개시한다. 병력을 완전히 배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자 제국군의 아크버스터 연대는 선두에서 도망친다. 반격에 나선 아니발레 곤자가와 부르아이 백작이 지휘하는 제국군의 우익은 에릭 슬랑이 지휘하는 스웨덴 좌익을 밀어낸다. 스웨덴 총사령관 토르스텐소는 승리한 우익을 분할하여 한 부대는 도망치는 제국군 좌익을 추격하고 나머지 부대는 제국군의 중앙 뒤에서 우익을 공격한다. 스웨덴의 공세에 링켈발트 북쪽의 보병은 탈출하지만 남쪽의 부대는 스웨덴 기병대에 포위된다. 46문의 총을 모두 잃은 제국군은 5,000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고 4,500명이 포로로 잡힌다. 스웨덴군의 뛰어난 전술과 조직력을 보여준 브라이텐펠트 전투는 제국군의 병력 부족과 낙후된 군사체계를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다.